중국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우리 공무원 등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였죠. 연수생 103명이 입국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사흘 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버스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면서 11명이 숨졌는데요. 네. CCTV 보셨겠지만 네. 그게 이제 다른 버스에 타고 있던 공무원들도 전원에 따르면은 앞서 가던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운전기사의 과실적으로 좀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CCTV를 보시면서 이제 교통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해봤더니 네. 분명히 저거는 이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미끄러져 있는 현상이 먼저 일어났고 그 현상으로 한쪽으로 과하게 무게중심이 쏠린 차가 난간을 들이받았는데 그 난간이 충분히 그런 충격들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이나 그런 또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버스를 전복시켜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일종의 다리를 딱 걸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일단 버스 운전기사와 운전 차 자체의 그 노후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국가의 책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벌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CTV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공안은 또 지금 계속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중국 공안의 수사 결과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네.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운전기사의 좀 무리한 운전 그 습관 혹은 운전 미숙에서 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가 이미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예.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 연수단에서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보상이 나오게 되는데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정도 갖고는 그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네. 지금 현재 공무원 연수원단이 다녔던 그런 코스가 최소한 5박 6일은 필요한 코스다. 어떤 분들은 6박 7일 다녀왔다, 7박 8일 다녀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정을 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의 프로그램이 너무 좀 과하다. 하루에 많게는 9시간씩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네. 그 버스도 낡고 버스 기사가 굉장히 피곤해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소원 수리를 갖다 신청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엮이게 된다면 분명히 중국 공안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자기네들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여행 일자를 이렇게 과하게 짜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냐 하면서 너희들의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배상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교부가 정말 여기서는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 중국과의 외교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많이 해왔으니까 외교부에서 많은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그렇죠. 배상까지도 좀 잘 못 받는다면 이것도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는 또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죠. 하나케미컬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6명이 숨졌습니다. 이게 예. 보면은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잖아요. 울산 쪽에. 예. 여기 이런 유사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무려 7,500개의 이런 위험 물질이나 유독 물질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몰려 있고요. 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울산에서는 최근에는 없었지만 지금 2013년에 비슷한 그런 원인에 의한 사고가 여수 산업단지에서 있었어요. 여기서도 17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예. 동일하게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 충분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어떤 공간에 응축돼 있던 가스에 불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지금도 회사 측에서는 안전수칙을 다 지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다 했고 가스 농도도 측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 감독자가 없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과실이고요. 그리고 밀폐된 저장주 안에 가스 측정을 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크게 또 다뤄질 수 있는 것인데 수사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 한화케미칼만 해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네. 지금 여기 그 희생을 당한 분들이 전부 다 협력업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 그 경비원에다가 협력업체 직원들만 이 사상자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성의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반성의 그런 움직임들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자, 이번에는 보복운전 이야기를 예. 좀 해볼게요.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정말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한 예로는 젊은 사람이 외제차를 몬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복 운전을 그 사례별로 요즘 보면 네. 예전에는 이제 보복 운전이 운전 미숙이라든가 혹은 얌체 운전 혹은 정말 내가 어떤 안전에 위협을 당할 만한 예.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들을 대다수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뜻모른 상대에게 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예,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네. 보복 운전들이 많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를 소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갖다 응징하는 그런 그 경로로 이렇게 활동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인데, 근데 이런 그 보복 운전들은 철저하게 범죄로 다뤄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해서 크게 그 책임을 갖다 묻는 그런 모습들이 예. 별로 없었고 최근 들어서 그걸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가 있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찍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증거가 되지만 그것을 나의 주장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복 운전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려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이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게 중요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한 법이 좀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렇지 않다가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과해지는 사람들, 예.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 이거 심리는 뭐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한국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분노가 가득한 사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분노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우선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락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부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폭탄이 언젠가는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런 불안감에 계속적으로 직장 구하기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퇴진을 하는 은퇴를 하는 그런 날들은 자꾸 다가오고 네.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우리들에게 응축돼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응축돼 있는 불안감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노로 폭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폭발이 묻지마 범죄라든가 또 뭐 층간소음 때문에 무슨 살인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 자기가 갑자기 제어할 수 없는 분노들을 폭발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들, 이 보복 운전이든 어쨌든 분노가 제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4월이었죠.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5차 변론이 있었는데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기본적으로 폐암 발병이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다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폐암 발병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의료 쪽의 연구에서 담배와 폐암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 개별적인 환자 하나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담배 회사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대상을 통해 그 집단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그런 통계들은 통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결정적인 어떤 그 증거로 제시되기가 어렵다. 이런 네. 부분들을 갖다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암을 걸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차 변론 때도 담배 회사가 주로 그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폐암이 스트레스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 그리고 폐암을 그 주요 원인들이 다른 데 있다고 그 조사한 그런 그 결과 자료들이 예.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갖다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연자가 반드시 담배에 의해서 폐암이 걸렸다는 걸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네요. 건데 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 회사의 불법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15년 동안 원고가 승소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은 어떤 이 담배 아니 건강보험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5차 변론 때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서 자료들을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그 수많은 역학조사 자료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학조사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 자료들까지도 같이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역학적 조사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그 증거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이 폐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 폐암 발병의 담배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90%의 요인이 된다더라,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그렇죠. 예외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걸 봤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때는 거의 100%의 확신이, 범죄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책임을 묻기가 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퍼센테이지에 따른 그런 그 결론들을 내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충분히 많은 그 연구 조사 결과들을 갖다 낸다고 해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의지 혹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흡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은 그 준비들과 인식의 성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화 촬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은 남자 배우가 지금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애드립이냐 아니면 성추행이냐,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네. 현장에 있는 증인들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해결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촬영 현장들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든지 야한 장면을 찍더라도 예. 이건 다 사전에 리허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리허설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실 영화를 잘 만드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시는 분들은요, 진짜 손가락 하나 동작들까지도 다 콘티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떤 반응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는 최근에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자리에서 또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 약속되지 않은 동작인데 왜 이런 동작을 하십니까라고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매니저는 이런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보면 나중에 가서 그 현장에서는 그 어떤 문제들이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걸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증언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발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추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내가 본인이 느꼈을 경우, 여배우가 충분히 그런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가 생각할 때는 약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여자 배우가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성추행으로 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증언과
또 그 뭐 촬영 일치, 콘티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두 배우가 누군지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